김치현의 정치쇼 수요일에 다크호스가 돌아왔습니다. 사방에 포탄이 난무하는 전쟁 같은 한국 정치, 뉴스의 중심에서 무장해제를 외친다. 청시쇼 DMZ 아니고 DMZ. 박성태 사랑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이재명 법률신문 부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응이 뜨겁습니다. 예, 반응이 뜨거워요. 유튜브로 정지훈님께서 DMZ 토론 기대됩니다. 이재명 기자님 팬 됐어요. 심영봉님, 오늘도 박성태 기자님과 함께하는 DMZ가 있는 날 기다려집니다. 자, 유튜브로 바나나님, 정치쇼 최고의 패널 두 분 응원합니다. 이제 수요일도 기다려져요. 이제 뉴스 DMZ 때문에 이런 문자 계속 들어오고, 그동안 시그니처 코너 원탑을 차지했던 목요일에 여의도 타짜가 뉴스 DMZ를 경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윤 타짜 윤태곤 실장, 원래 윤태곤 실장이 남 칭찬 잘 안 합니다. 다른 코너 칭찬 안 해요. 그런데 이 코너를 칭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 이재명 기자에게는 조언을 하나 했어요. 소모되면 안 되니까 딴 방송 나가지 말고 이것만 해라. 뭐 이런. 예. 윤 타짜 열일해요. 예.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타짜를 잡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내일 타짜 시간에 제가 어떻게 얘기하죠? DMZ는 아직 타짜에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DMZ는 멀었죠. 타짜가 훨 낫습니다. 이래야 이제 전에서 얘기할 거예요. 맞아. 예. 아유, 좋습니다. 자, 이거 이 기자 그거 어때요? 윤 타짜의 조언. 딴 데 나가지 말고 저 이거만 하라고. 진행자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저를 대우해 주시 너무 열심히 분발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내고? 그 밖에 나가서 그 민피디랑 하시고. 원래 전속은 대우가 좀 달라야 됩니다. 전속. 전속.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보죠. 저 이번 주에 있었던 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찬. 이거 어떻게 보세요, 박 기자? 완전히 덮었다, 갈등을. 덮은 게 뭐가 있냐? 뭐예요? 일단 윤재욱 원내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최고의 그 쟁점이 두 가지인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문제 그리고 공천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질문들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민생만 얘기했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봉합은 안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까운 친구나 친척, 형제 자매끼리 두 가지 문제로 엄청 싸웠어요. 정말 안 볼 듯이 싸웠어요. 뭐 목청을 높이진 않았지만 배신감을 서로 느낄 정도로. 근데 그거 얘기 않고 밥 한 번 먹었다고 봉합됩니까? 더군다나 이 두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문제예요. 공천은 더 커질 문제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 없이 밥 먹었다고 봉합이 되냐?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밥을 그럴 때는 한 10번 정도 먹어야 양질 변환이 일어나는 때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밥만 먹었으면 정말로 밥만 먹었으면 이건 봉합 안 됐다. 앙금도 남고 현재 상황은 조율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밥만 먹었다고 하지만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왜냐하면 2시간 37분이 밥만 먹기에는 좀 깁니다. 민생 얘기만 하긴 한동훈 그렇죠. 비대위원장 표현하기에 따르면 2박 3일도 모자라다. 민생 얘기. 그리고 이제 민생을 디테일하게 얘기할 텐데 그러려면 옆에 배석자들이 자꾸 데이터들을 가지고 와야지 거기에 수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이 모여서 디테일한 민생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정책의장하고 경제부총리 있어야 된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되죠. 각 장관들이나 최소한 차관들은 배석을 해야 민생 얘기를 길게 하지. 어느 정도 뭐 인사치레 민생 얘기를 2시간 37분 하기는 버겁다. 다만 대통령이 원래 좀 말씀이 많으시니까 그러면 또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봐요? 이 기자는 이거 갈등 봉합이에요? 아니면 아직도 곳곳에 뇌관과 지뢰가 남았어요? 한 언론에서는 이제 그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동결해 놓았던 문제를 해빙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뭐 이렇게 또 표현해 놨더라고요. 근데 뭐 조금 전 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내관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야죠, 반드시요. 이거는 뭐 어쨌든 총선에 가장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 요구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는 총선의 가장 핵심 이슈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금 윤희숙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부터 여당 후보가 나오면 기자들이 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럼 어떤 답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 윤희숙 의원도 그리고 답한 게 대통령실에서 겸허하게 해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상 할 수 없는 거죠. 결국 이제는 공은 대통령실 간 거죠. 그럼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초청해서 자리를 가졌으면 우리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요.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그
얘기 속에서 양쪽이 이제 해법을 찾아 나갔어야 되는데 전 실제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런 얘기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이라도 독대 시간을 가졌어야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지 그게 여러 명이 앉은 자리에서 뭐 난상 토론하듯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거죠. 또 식사를 하면서 그런 점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 그거 전 보고 그렇다고 하면 전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이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미 오찬장에 가기 전에 선을 그었습니다. 공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오니까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세게 박았죠. 예. 그런데 왜 이게 결국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권을 졌는데 사실 명분 또한 한동훈 위원장이 준 겁니다. 왜 줬냐면 대통령실에서 계속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 이것이 자칫 어떤 뭐 사감이라든지 아니면 여사 문제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천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한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죠. 그런 점에서 명분도 잃고 결국은 앞으로 공천 갈등에서 대통령실 입지가 더 줄어드는 신뢰도 잃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 점에서 뭐 저는 이 오찬이 어떤 갈등을 봉합하거나 해결하지 못했으나 결국은 당이 공천의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는 어떤 명분과 실리를 얻었다 반대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앞으로 충돌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언론들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 그다음에 공천 문제 처음에 지적했는데 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공천 문제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뭐 언론의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 뭐 공천 뇌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기자한테 물어볼게요. 자, 2012년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여당일 때 있었던 총선 최근 거 보면 2012년 박근혜 비대위 때 그 당시엔 이명박 청와대보다는 박근혜 비대위가 우위에서 공천한 거 맞죠? 일단. 우위 공천이 아니라 거의 박근혜 비대위 주도의 뭐 공천이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이제 친이계가 사실 이렇게 분화가 되기 시작했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이제 정권이 끝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뭐 이재호계 뭐 누구계 이렇게 약간 이제 분화되는 상황 속에서 이재호 당시 의원을 제외하고 이재호 계라고 불리는 모든 진짜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거의 이재호 의원과 가까운 모든 사람들을 다 공천 배제했죠. 그래갖고 이재호 의원이 탈당을 하니 많이 막 고민하고 이럴 때가 있었고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완전한 비대위원장이 완전한 주도권을 쥐고 공천했다고 봐야겠죠. 자, 2012년은 당시 청와대는 조용하고 힘을 못 쓰고 당에서 다 했어요. 비대위원장. 예. 비대위에서. 2016년 박근혜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의 당. 그때는 누가 이겼어요? 청와대 의사가 많이 반영됐죠. 많이 반영되는 가운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마지막에 이제 옥새 파동을 통해서 이제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그때는 사실은 이제 여권의 분열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줬고 그것이 뭐 전 국민에게 각인됐고 결국 그것이 총선 패인의 결정적 이유였죠. 제가 이제 자꾸 승패해서 그러는데 한 번은 당 위주로 한 번은 청와대 위주로 했잖아요. 이번은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부둥자 퍼즈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용산 주도의 공천이 될 것이냐 당 주도의 공천이 될 것이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공천은 당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굉장히 강력한 아젠다로 자기의 어떤 이제 화두를 가지고 계속 가겠죠. 그리고 이 시스템 공천을 이제 거기에 곁들여서 결국은 당 중심의 공천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데 자 이제 2012년 상황하고 좀 다른 건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거의 끝날 마지막 해였죠. 그러니까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일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2016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 가까이, 그러니까 이번엔 절반 이상 남아있죠. 그런 점에서 모든 대통령은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물론 지금 당연히 이제 과반을 해야 되는 건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통령들은 어차피 자신이 또다시 뭐 출마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줄 노열티 강한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목표일 수 있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은. 반면에 이제 당은 또 그렇지 않은 거죠. 당 입장은 당연히 이제
다수당이 되는 게 목표니까 그러니까 서로 목표가 달라지면 그때는 반드시 충돌하는 거고 예. 이번이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 그런 점에서 뭐 어떻게 될 거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조율해내면 예. 여건이 분열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 같은 여권 지지층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돌이 벌어지면 사실은 여권은 공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박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이 저 공천을 둘러싼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제 표현이 아니라 언론의 표현, 잠재적인 충돌 가능성. 최종 도장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찍는 거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미 아주 큰 반기를 들었어요. 사퇴 요구 압박이 요구가 있었는데 거절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분명히 선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공천들에 대해서도 반기를 드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강조한 게 이기는 공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산에서 몇 명 너무 질만한 사람이 내려오면 그건 안 들을 거고 A나 용산의 용해관이나 또는 본인이 이분이 경쟁력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비슷비슷한 경쟁력 또는 약간 차이 난다. 그러면 그건 대충 받아줄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군데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좋은 자리인데 아주 핵심적인 용해관이 그냥 낼름 먹으려고 한다. 낙하산. 예, 그런 것들에서 대해서 이제 반기들이 조금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밑에서 어떻게 조율하냐의 문제가 좀 있을 거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는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뭐 이게 딱 대놓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청와대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천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현행법 위반이니까. 다만 앞서 이재명 이 기자 얘기했듯이 대통령의 기본적인 니즈는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람의 공천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정치적인 니즈라든지 그런 필요성. 이거를 당에서 잘 갈등 없이 받아내야 되는 거. 이게 숙제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잘 정리할 수 있어요? 1번은 이제 용산에서 너무 큰 욕심을 안 내는 게 중요한데 저희가 봐온 윤석열 대통령 성정으로 저 한 위원장이 좀 내 말도 요즘 안 듣고 세니까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겠다. 그럴 거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았잖아요. 쭉 수십 년간을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요구가 셀 거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역시 부러질지언정 휘지 않거든요. 지금 둘이 붙는 경우인데 만약에 용산에서 너무 드러내놓고 압박을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번 정도는 드러내놓고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시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는 게 그런 게 이제 정확히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대놓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기죠. 법적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도 너무너무 잘 알죠.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으로 이제 실제 유죄를 받았을 때 그 수사를 다 이제 주도하겠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총장일 때 시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대놓고 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공천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게 이철규, 인재영이 위원장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이제 그 통로가 필요한 거죠. 모든 대통령실이 사실은 공간의 통로를 통해서 그걸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뭐 대통령실에서 뭐 정부석이 와서 뭐 이 사람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텐데 결국은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공간위원과의 이제 거기서 어떻게 조율이 잘 되느냐인데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2016년 공천을 얘기했으니까 자 2012년 공천 때도 이제 뭐 친이계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어떻게 보면 배제됐지만 2016년 공천은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 주도의 공천이 처음에 이루어지죠. 이한구 공간위원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친박 중의 핵심이라고 했던. 자 그런데 당시를 보면 가장 흥미로운 건 자 그때 기사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컷오프가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게 관심사입니다. 모든 당시에 이제 언론에 기억이 안 나. 그게 친박 중에 핵심이 첫 번째 컷오프가 됩니다. 누구요? 김태환 의원이 컷오프가 됩니다. 첫 번째로 물론 이제 구미에 나이도 많으시고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누군가 주도권을 잡고 공천하려면 먼저 자기 사람을 희생시켜야만 그 다음부터 자기의 주장이 관철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과연 이제 용산을 해낼 수 있느냐, 과연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그걸 정무적으로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생각나는 게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컷오프는 아니지만 유일무이할 불출마 선언은 장지원 의원이네. 김웅 의원까지 2명 했죠. 누구요? 김웅 김웅 의원. 바빠졌는데 뭐 어쨌든 친윤 핵심인 장재원 의원이 했던 게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본인이 스스로 불출마하는 거고 컷오프를 시켜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공관위에서 그것을 누구로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